반갑습니다. 브랜드와 비즈니스의 치열한 전쟁사를 파헤치는 브랜딩 전쟁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뜨거운 국물처럼 남아있는 기업, 바로 라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끓일 라면은 맵고 짠맛이 아닙니다. 억울함의 눈물과 배신, 그리고 권력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아주 지독한 라면입니다. 1989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사건. 온 국민이 먹던 라면이 사실은 공업용 소기름 덩어리였다는 충격적인 뉴스. 멀쩡하던 1등 기업이 하루아침에 악마가 되어 무너져 내린 사건. 바로 우지파동입니다. 도대체 그날 검찰은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정말 삼양라면은 쓰레기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판을 짠 거대한 음모였을까요? 라면의 아버지 전주민 회장의 몰락과 그 틈을 타 왕좌에 오른 신라면의 신춘호 회장. 형제보다 더 치열했던 두 기업의 전쟁사. 지금부터 12개의 에피소드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물 끓기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1. 꿀꿀이죽과 라면의 아버지. 시간을 196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그 시절, 서울 남대문 시장. 한 중년 신사가 시장 바닥을 걷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무언가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미군 부대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끓인 소위 꿀꿀이죽이었습니다. 담배꽁초와 휴지가 둥둥 떠다니는 그 죽을 사람들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고 있었죠. 그 신사의 이름은 전중윤. 훗날 삼양식품의 창업주이자 대한민국 라면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내 나라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묘조식품의 사장에게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려 라면 기술을 배워옵니다. 그리고 1963년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탄생합니다. 가격은 단돈 10원. 당시 커피 한 잔 값이 35원이었으니 그야말로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구휼이었습니다. 삼양라면은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쌀이 부족했던 박정희 정권의 혼분식 장려운동과 맞물려 삼양은 단순한 식품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국민기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90%. 삼양은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라면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에피소드 2. 롯데의 반란과 매운맛의 추격자. 삼양이 독주하던 라면 시장에 겁없는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껌을 팔아 돈을 번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춘호였습니다. 그는 형의 반대를 무릅쓰고 라면 사업에 뛰어듭니다. 회사 이름은 롯데공업, 훗날의 농심입니다. 하지만 삼양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라면은 삼양이지 라는 공식은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신춘호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삼양을 따라해서는 이길 수 없다. 삼양은 닭고기 국물 베이스로 순하고 구수한 맛이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소고기 국물, 그리고 매운맛으로 간다.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소고기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그리고 1986년 운명의 신라면까지. 농심은 무서운 속도로 삼양을 추격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시장 점유율은 삼양 60, 농심 40까지 좁혀졌습니다. 삼양은 초조해졌고 농심은 기세등등했습니다. 라면 전쟁은 이제 누가 1등을 차지하느냐에 목숨 건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3. 검찰청에 날아든 익명의 투서. 운명의 1989년 11월 3일. 서울지검 특수부검사 책상 위에 의문의 투서 하나가 배달됩니다. 발신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라면 회사들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공업용 소기름, 즉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튀기고 있다. 이 기름은 미국에서 비누나 양초를 만드는 데 쓰는 쓰레기 기름이다. 검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이 매일 먹는 라면이 비누 만드는 기름으로 만들어졌다니. 당시 사회 분위기는 민주화운동 이후 각종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검찰에게 이 사건은 자신들의 정의로움을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먹잇감이었습니다. 투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삼양식품, 오뚜기, 삼립식품 등 5개의 회사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 2위이자 맹렬하게 1위를 추격하던 농심의 이름만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에피소드 4. 새벽의 급습과 줄줄이 엮인 오너들. 검찰의 수사는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11월 4일 새벽, 검찰 수사관들이 삼양식품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장부를 압수하고 공장장들을 줄줄이 연행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 그들이 수입한 우지, 즉 소기름이 공업용으로 분류된 2등급, 3등급 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공업용 우지라면 이라는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TV뉴스에서는 앵커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시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은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이었습니다. 검찰은 고령인 전 회장 대신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던 경영진들과 심지어 전 회장의 며느리까지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식품회사 오너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구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녀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에피소드 5. 공업용인가 식용인가. 진실. 게임의 서막. 여기서 우리는 팩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도대체 공업용 우지란 무엇일까요? 당시 삼양이 수입하던 우지는 미국산 2등급, 3등급 텔로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를 도축할 때 지방을 등급별로 나눕니다. 1등급은 그냥 먹는 것, 2등급과 3등급은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이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도 이 2, 3등급 우지를 쇼트닝이나 마가린 원료로 쓰고 감자튀김을 튀길 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이 먹어도 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업용이라는 딱지가 붙었을까요? 그건 당시 한국의 수입통관 분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공부고시에는 우지 등급에 따라 1등급만 식용, 나머지는 공업용 원료 등으로 분류하는 낡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참외은 이 기름을 수입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식용 가능 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규상 공업용으로 분류된 것을 가져다 썼으니 유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제해서 깨끗해졌으니 괜찮다는 삼양의 항변은 똥을 씻어서 먹으면 그게 밥이냐는 검찰의 논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대중에게 과학은 너무 어려웠고 공업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극적이었습니다. 에피소드 6. 피토하는 삼양, 웃음 짓는 농심.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국의 슈퍼마켓에서는 삼양라면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슈퍼마켓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양식품 직원들은 명동 성당 앞에 모여 우리는 쓰레기 라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시위를 했습니다. 전중윤 회장은 TV에 나와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사회적 소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었지만 대중은 이를 범죄 자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경쟁사 농심은 어땠을까요? 농심은 우지를 쓰지 않고 팜유, 즉 식물성 야자유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농심은 대대적인 광고를 내보냅니다. 농심은 믿을 수 있는 식물성 팜유를 사용합니다. 절묘했습니다. 사람들은 소기름은 나쁜 거고 식물성 기름은 좋은 거구나 라고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뿐 우지가 팜유보다 나쁜 기름이라는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 전쟁에서 삼양은 완패했습니다. 삼양이 몰락하는 속도만큼 농심의 매출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에피소드 7. 누가 투서를 보냈나? 음모론의 실체.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투서는 누가 보냈을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건 당연히 경쟁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우지를 쓰지 않아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가 된 농심에게 의혹의 눈초리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정치적 음모론입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50 청문회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강력한 이슈가 필요했고 만만한 것이 먹거리 파동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지파동은 정치 뉴스를 싹 다 덮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컸습니다. 더 기막힌 건 당시 보건사회부,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지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괜찮다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강행한 겁니다. 검찰과 보사부의 싸움으로 번진 이 사건, 결국 검찰의 힘이 더 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양은 고래싸움에 등터진 새우꼴이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8. 7년 9개월의 법정투쟁, 너무 늦은 판결. 전중인 회장과 삼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루한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식품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맥도날드도 2등급 우지로 감자 튀긴다. 정제하면 1등급보다 더 깨끗하다. 우지는 라면에 고소한 풍미를 내는 고급 원료다. 결국 사건 발생 7년 9개월 만인 1997년 8월, 대법원은 삼양식품에게 무죄를 확정 선고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당시 기준이 모호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7년이 지났습니다. 삼양라면의 시장 점유율은 10%대로 추락했고 회사는 부도 위기를 겨우 넘기며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농심은 시장 점유율 70%를 넘나드는 절대 강자가 되어 신라면 신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완벽하게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에피소드 9. 잃어버린 30년과 팜유의 역설. 우지파동이 남긴 가장 큰 아이러니는 대한민국 라면 맛의 변화입니다. 원래 라면은 소기름으로 튀겨 고소하고 진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모든 라면 회사가 팜유, 식물성 기름로 갈아탔습니다. 팜유는 우지보다 맛이 깔끔하지만 특유의 고소한 풍미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면 회사들은 부족한 맛을 채우기 위해 스프를 더 맵고 자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점점 더 매워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지파동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영양학적 연구에 따르면 팜유의 포화지방 함량이 우지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식물성이니 몸에 좋다는 당시의 믿음이 사실은 마케팅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양은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서갔거나 시대의 무지에 희생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피소드 10. 불닭의 부활,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 무죄 판결 이후에도 삼양은 긴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는 화의 신청을 할 정도로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삼양을 옛날 라면, 추억의 라면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원조는 죽지 않았습니다. 2012년 삼양은 회심의 역작을 내놓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는 혹평을 들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인 매운맛 챌린지 열풍이 불면서 기적같은 부활에 성공합니다. 우지파동으로 국내 시장을 잃었던 삼양은 불닭볶음면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K라면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전중윤 회장의 며느리이자 우지파동 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었던 김정수 부회장이 이 불닭 신화를 이끈 주역이라는 점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에피소드 11. 승자의 그림자, 농심의 독주체제. 그렇다면 승자인 농심은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농심은 우지파동 이후 30년 넘게 라면 시장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라면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지파동의 수혜자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농심을 따라다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농심이 흑막 아니냐는 음모론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1등 기업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일까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원죄일까요? 농심은 이제 라면을 넘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왕자 밑에는 삼양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요. 에피소드 12. 라면, 그 꼬불꼬불한 면발 같은 인생사. 1989년 우지파동. 그것은 단순한 불량식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언론, 실적에 눈먼 검찰, 경쟁자를 죽이려는 시장의 비정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이 거대한 전쟁사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지만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사실. 그리고 기업의 흥망성쇠는 기술이나 맛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시대의 바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서늘한 교훈입니다. 오늘 저녁 보글보글 끓는 라면 한 그릇 드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꼬불꼬불한 면발 속에 숨겨진 1989년 그 겨울에 차가웠던 진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전쟁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